안녕하십니까. 비판적 읽기 미래엔 3-3이죠. 여기는 이제 안창호 선생님의 글을 볼 건데, 근데 비판적 읽기를 안창호 선생님이 글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든지 다 맞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판이 비난하고는 다른 겁니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난해가지고 뭐야 이 말이 맞아? 꺼져 막 이게 아니라, 이 말이 맞는지, 맞다면은 왜 맞는지, 그러고 이 말을 믿을만 한 건지, 그러고 그러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다 이렇게 또 요목조목 따져보는 거를 비판적 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을 쳐주세요. 비판적 읽기의 개념이 뭐냐? 정보, 관점 등이 올바른지 따져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고는 다른 겁니다. 비난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점을 들어라 라고 하면 까기 바쁜데, 보통 왜 까는지 아세요? 올바른지 따지는데 올바른지 따지는 걸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으면은 그냥 그래 이거는 이렇게 했으니까 올바르구나 이것도 따지는 건데, 문제는 이게 맞아? 그러니까 아니야 틀리잖아 하면서 틀린 점을 계속 찾으려고 하니까 비판과 비난이 조금은 그 경계가 허물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거면요 그냥 이래서 올바른 거구나, 이 얘기가 이렇게 나왔구나,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거나 폭넓은 관점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기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책으로만 하려고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도 해야 된다? 이것저것 따져가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보란 소리죠. 그러면은 이제 독서로 못 채운 부분을 우리가 더 부가적으로 채울 수가 있으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밑줄 쳤죠? 자, 그럼 이제 비판적 읽기의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타당성과 관점, 공정성 판단하기,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표현 방법의 적절성 헤아리기랑 글쓴이 의도나 사회 문화적 이념 비판하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94쪽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94쪽에 타당성 관점의 공정성 판단하기부터 봅시다. 얘는 뭐냐면요. 타당성, 일단은 얘는 중요한 개념이, 일단 요거 먼저 필기할게요. 이것도 다 할 거예요. 알아서 칸 띄워놓으세요. 일단 타당성하고 공정성을 판단하랍니다. 그럼 타당성은 어디 밑줄 치냐? 그거 뒤에 보세요. 타당성. 글에 나타난 주장이 합리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정확한지를 봐야 합니다. 이거를 왜 하냐면요, 부정확한 근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거 찾아내고, 그 다음에 객관성이 없거나 부정확한 근거를 내세우기도 한다. 이거 밑줄 치시고, 이게 타당성이 필요한 이유죠. 그 다음에 글에 제시된 주장에 논리적 비약은 없는지,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 밑에 줄이죠. 그래서 논리적 비약이 없는지, 어디까지 이거 나오냐? 논리적 비약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사실에 부합하는지, 솔직히 사실에 부합하는지는요 신뢰성에 더 가깝죠. 그래서 이것도 써주자. 부합 하는가까지 다 찾아야 됩니다. 그럼 공정성 판단은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밑에 문단이죠. 공정성이란 균형적으로 잡혀있냐,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글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왜 하냐면요, 너무 한쪽으로 균형 잡히지 않은 글을 읽게 되면은 편향된 시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문장이죠.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문장. 그래서 글쓴이가 무조건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글쓴이도 서술하다 보면 한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필요성이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균형을 잡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간인지 판단하면 그래요. 야, 이게 방법이냐? 근데 나와 있는 게 이거예요. 교과서에. 환장하죠? 그래서 공정성을 판단하면 그냥 공정한지 판단하며 읽으래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잘 있죠. 자, 뭐 이거 일단 쓰시고 요거를 필기하세요. 요거. 그래서 보시면 이거 필기하시고, 그러면 이게 봐봐, 논리적 비약은 없고 합리적이니까 이거 뭐예요? 타당성 판단한 거죠. 밑에는요, 이것도 역시 타당성이고요. 세 번째는요, 객관적인가? 이거는 공정성이죠. 그 다음에 그래 과장된 표현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표현은 없는가? 이거는 뭔가 표현 방법의 적절성입니다. 표현 방법의 적절성. 구라는 안 쳤는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지금 왜 갑자기 표현의 방법 적절성이 나오냐면 우리 요 밑에 보시면 또 나와요. 일단은 요거 필기를 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의도 공감하는가 뭐하는가? 그러면 글쓴이 의도나 뭐 사회 이념적일 거예요. 이거는 글쓴이의 의도입니다. 글쓴이의 의도를 비판해라. 그러니까 의도를 따져봐라 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과 어느 점이 다른가? 이거는 뭐예요? 얘도 역시 글쓴이의 의도 비판 똑같고요. 그러면 사회문화적 유형이 올바른가는 아까 마지막에 했던 사회문화적 유형 비판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다 필기를 하세요. 뭐 일수정지하고 난 다시 돌아가서 요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타당성과 공정성을 알아봤어요. 그럼 아까 보니까 표현 방법의 적절성도 있었죠. 이거는 왜 해야 되냐면요,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더라도 글을 그지같이 쓰면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조금은 더 재밌고 흥미롭게 썼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흡입력 있게 읽을 수가 있는가가 필요성이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따져보냐, 니들이 읽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그로를 끌려고 사실과 왜곡된 사실을 써놨는지, 아니면은 뭐 말이 안 되는 아예 그런 막 타당하지 않은 자료를 가져다가 썼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과장된 표현이나 왜곡된 표현은 없는지, 이런 거 한번 따져보자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글쓴이의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 비판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요, 세 번째 문장에 자기 생각과 어떤 점이 다른지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 보시면요, 거의 세 번째 문장 끄트머리, 네 번째 문장이라 다름없네요. 그래서 이게 글쓴이 의도를 비판하는 방법이라고 쓰세요. 거기 자기 생각과 어떤 점이 다른지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또 써. 자, 그럼 어디까지 써야 되나 이거? 오호, 여기까지 나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글에 담긴 사회문화적 이념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이념, 막 인종차별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사대주의라든지 막 그런 거 막 껴있으면 좀 그렇죠. 너무 막 극단적이진 않은지, 이런 거 다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쓰시고 어제 뭐 밑줄 치면 돼요. 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다 보면서 문제되는 건 없는지, 사실을 왜곡한 건 없는지, 과장한 건 없는지 다 보면서 읽자고요. 보겠습니다.
정의 돈수의 의미. 정의는 친애와 동정의 결합입니다. 그러면서 정의가 뭔지 정의해주고 있네요. 아이고 씨. 자, 정의는 친애와 동정의 결합입니다. 그러면 또 친애는 뭡니까? 친애는 부모가 자식을 보고 귀여워서 정으로 사랑하며, 동정이란 지식이 당하는 고뇌와 낙을 자기가 당하는 것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정이라는 거는 친애와 동정을 합친 거고, 친애와 동정은 여기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돈수입니다. 돈수란 있는 정의를 더 커지게, 더 많아지게, 더 두터워지게 하는 거랍니다. 결국 정의를 더 부풀려주고 정의를 더 키우는 걸 돈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럼 다시 말해서 친애하고 동정하는 것을 공부하고 연습하여 이것이 잘 되도록 노력하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럼 정의와 사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그럼 인류 중 불쌍하고 불쌍한 자 중에 가장 행복하고 불쌍한 자는 무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요, 복 있는 자 중에 가장 다행이고 복 있는 자는 유정한 사회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어쨌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느 사회에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금 글쓴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얘기는 그러면은 사회가 개인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함축하고 있는 거죠. 씁시다. 사회의 속성이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사람의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고 글쓴이는 생각. 그 다음에 사회에 정의가 있으면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으면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면 활동에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봐봐, 정의가 있으면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고라고 끝났죠. 근데 화기가 있으면 하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아씨, 시끄러워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면 이렇게 있고, 이런 거를 우린 뭐라고 하면요,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에서 끝난 부분이 뒤에 또 앞부분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끝난 부분이 뒷부분에 앞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 계속 이렇게 체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연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거법하고는 달라요. 열거법은 단순히 쭉 나열했다만, 연쇄법은 이렇게 끝난 단어로 뒤에 문장이 앞에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연쇄법이라고 문학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시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와 사회관계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고, 그럼 이제 유정한 사회라는 게 나오네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죠? 왜? 유정한 사회, 우리 이거 지문 제목이잖아요. 유정한 사회는 태양과 우로를 받는 것 같고, 비유했죠. 그 다음에 화원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유정한 사회를 비유하는 겁니다. 유정한 사회 비유. 유정이 뭐냐면 이제 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설마 모르시는 분 없겠죠. 여기는 고통이 없을 뿐더러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요, 사람들이 삶에 흥미가 있으므로 용기를 내서 일을 하고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일이 넘쳐납니다. 자, 고통이 없을 뿐더러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 유정한 사회 특징이야. 유정한 사회 특징 1,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삶의 흥미에서 용기에서 일을 하고, 유정한 사회 특징 2,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일이 넘쳐납니다. 유정한 사회 특징 3입니다. 그럼 보세요. 유정한 사회 나왔으면 이제 뭐 나올까요? 무정한 사회 나오겠죠.
이에 반하여 무정한 사회는 아따마 높이 있네. 자, 가시밭과 같다고 합니다. 무정한 사회 비유한 거죠. 그래서 사방에 괴로운 뿐이고, 근데 봐봐 얘들아, 여기서 쓰인 내용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대조의 내용 방식, 유정한 사회와 무정한 사회를 대조하고 있죠. 아등 간지러. 그 다음에 가시밭과 같아서 사방에 뭐 뿐이다? 괴로운 뿐이다. 사방에 괴로운 뿐이요, 사람은 자기가 미워 사귀는 사회를 미워하게 됩니다. 또 비하면 차가운 바람과 같아서 공포와 우울이 사회를 뒤덮고 사람들은 매사에 흥미를 잃고 위축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쵸? 여기까지가 뭐야? 무정한 사회 특징이죠. 아, 귀찮으니까 한 번에 퉁칠게. 너네가 1, 2, 3 다 하해. 야, 그 다음에 가시밭과 같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차가운 바람 같다고 했죠? 이것도 이제 무정한 사회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가시밭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각자 어떻게 비유했는지 보이시죠? 염세와 나약이 불활발이 있을 따름이며, 불활발이니까 활발하지 않은 거고요. 사회는 사람의 원수가 되니 이는 사람에게 직접 고통을 줄 뿐 아니라 따라서 모든 일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땡기지? 그래서 이제 무정한 사회에 대해서 조금 알려줄 겁니다. 왜냐면은 봐봐, 왜 근데 이런 유정한 사회, 무정한 사회를 계속해서 비교하겠습니까? 안창호 선생님 일제강점기 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꼬라지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겠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해주시겠죠. 봅시다. 우리 대한사회는 무정한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이니까 대한사회라고 한 거 봐요. 바로 무정한 사회라고 일침 박으시죠. 다른 나라에도 무정한 사회가 많겠지만 우리 대한사회는 가장 불쌍한 사회입니다. 그 사회의 무정이 나라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야, 나라가 망한 이유가 냅다 나왔습니다. 글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망한 이유는 무정하기 때문이죠. 글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망한 이유. 여러 100년 동안의 대한사회는 사는 사람은 죽지 못하여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유정한 사회의 맛을 모르고 살아왔으므로 사회의 무정함을 견디는 힘이 있거니와 다른 유정한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우리 사회 같은 무정한 사회에 들어오면 그는 죽고 말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사활 문제를 앞에 두고, 자, 이 부분이죠. 민족의 사활 문제를 앞에 두고도 냉정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가 하는 운동에도 동지 간에 정의가 있었던들 효력이 더욱 많았겠습니다. 정의가 있어야 달력도 되고 단결도 되고 민족도 흥하는 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왜 말했을까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동지 간에 정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씁시다. 좀 길어요 여기. 글쓰니까 글을 쓰게 된 사회 문화적 배경인데요. 이거는요, 이게 독립운동이 우리나라가 이제 6.25 이후 반으로 쪼개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반으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사회주의로 독립한 다음에 사회주의로 가자, 독립한 다음에 민주주의로 가자면서 독립운동을 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렇게 이 분단국가로 남하게 됐는데,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일단 독립부터 하자라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달래면서 했겠죠. 하지만 독립이 우리의 그 바램대로 내부 요속이 진행된 상태에서 독립이 진행된 게 아니라 갑자기 하루아침에 핵 2방 맞고 일본이 항복을 해버려서 갑작스럽게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게 맞물리지가 않은 상태에서 독립을 하게 되다 보니 이렇게 나라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요, 그런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를 지금은 알아두시는 게 이거를 이해하는 데 좀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시 독립운동 노선을 둘러싼, 아마 여러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평화로 가자, 아니다 다 때려잡자, 뭐 이런 것도 많았을 거예요. 갈등의 원인이 우리 사이가 무정하기 때문이래. 자,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를 빼앗긴 이유도 이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쓰고 넘어갑시다. 정의는 본래 천부한 것이었만 유교를 숭상하는 데서 우리 민족이 남을 공경할 줄은 알았으나 남을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또 혼상 제사도 허례로 기울어지고 진정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유년 시절을 회고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점이 생기면 당연하거늘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 형과 아우 사이에 아무 정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어린 아이를 대할 때 한 개인의 완희물로 여깁니다. 그리하여 그 울고 웃는 꼴을 보기 위하여 울려도 보고 웃겨도 봅니다. 또 호랑이가 온다, 귀신이 온다 하여 아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거 애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집안에 계신 조부모나 부모는 호령과 매로 패기만 하고 아이들은 매를 맞을 생각에 떨고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산에 가서 놀기를 제일 좋아했는데 종일 놀다가도 돌아올 때는 매를 맞을 생각에 떨면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걸핏하면 아이들을 잘못하였다고 내쫓습니다. 나도 한번 빨개 벗기고 내쫓은 적이 있었죠. 왜 쫓아냈는지는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엄마도 기억 못하더라. 어쨌든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무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른들을 공포의 대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올바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제 부모의 집에서 쫓겨나와 울면서 빙빙 돌아다니는 꼴은 참으로 기가 막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쓰리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요. 드러내며라고 하자. 그래야서 드러내며 사회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 자, 다섯으로 넘어갑니다. 이같이 하여 강보에서부터 공포심만 가득한 생활을 하던 아이가 가정을 벗어나서 학교에 가면 훈장이라는 이가 또한 호랑이 노릇을 합니다. 이건 뭐 애들 계속 쳐맞게 그냥 벌벌 떨면서 살 수밖에 없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안창호 선생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시나 봐요. 그래서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아씨,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써지니? 자,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가 학교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라니까 마지못해 가는 것입니다. 또 시부모와 며느리 그리고 형과 아우 모든 식구가 다 서로 원수입니다. 관민 간에도 그러합니다. 리에, 면에, 군에, 도에 가보십시오. 어디서든지 찬바람이 안 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정한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보다 더 기막힌 것은 남녀 간의 무정함입니다. 우리네 가정에서 부부가 만일 서로 보고 웃었다가는 큰 결단이 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로 보고 웃는데 왜 결단이 나죠? 으차. 그만큼 안 웃어서 오히려 웃으면 더 큰일 난다는 그런 역설적인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가 만약 서로 보고 웃었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 오히려 팔 아파. 여기서는 큰일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남녀 사이의 정의가 전혀 끊어져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남녀가 사귀는 날이면 마침내 범죄 사실이 생깁니다. 이것은 남녀가 정당히 교제하는 길을 막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자유연애를 매우 안 좋게 봤잖아요. 막 어디 남자 여자가 붙어가지고 거시기 막 하면서 집안의 어른들끼리 막 얘기해가지고 그래. 그런 거 비판한 것 같아요. 어딨어? 자, 이것도 남녀가 무정하다가 뭔 소리야? 그냥 쓸게요. 남녀가 무정하다 보니 가까이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아닙니까? 어쨌든 범죄가 되거나 요거죠. 넘어갈까요? 꽤 길죠? 안창호 선생님의 글이. 다정한 남의 사회. 그래서 여기서 남의 사회가 서양이에요. 서양. 이제 눈을 돌려 다정한 남의 사회를 봅시다. 그들은 가정에서는 부모가 결코도 하지 않습니다. 장난감으로 인형 같은 것을 주어 사랑하게 하고 잘 때는 안고 키스하고 재웁니다. 식탁에서도 아이를 특별히 대우합니다. 우리 가정에서처럼 역정을 내며 먹으라고 호령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보세요. 우리 무정한 사회와 대조되지 않습니까? 자, 요 네 줄 무정한 대한사회와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리하여 어렸을 적부터 공포심이 조금도 없이 화기애애하게 자랍니다. 서양 아이들은 실로 꽃보다도 귀합니다. 뭔 소리야? 진짜로 그럴까? 그러게 아니라 꽃처럼 귀하게 자란다는 소리입니다. 뭐 이거는 다 알아먹죠? 그만큼 서양에서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난 까닭입니다. 소학교에 가면 교사는 다 여자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많은 까닭입니다. 뭐야 이거? 이 성차별 아닙니까 이거? 헛. 차별적 표현 아니에요 이거? 일반화 아닙니까? 네, 쓰세요. 성차별적 관점이에요 이거. 자, 비판적 읽기 해야죠.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비판적 읽기 여기서 나왔죠. 성차별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논리적 비약을 의심해봐라. 그래서 뭘 의심해봐야 되냐? 야, 이건 파란색으로 가. 일반화의 오류를 의심해봐야 됩니다. 일반화의 오류 의심해봐라 이거죠. 이거. 그 다음에 선생이 학생을 친절히 대접함으로 학생들은 선생을 매우 따르고 학교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결코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기 싫다고 억지 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학교 가기 싫은 거는 내가 봤을 때 60억 인구 다 공통이야. 이것도 일반화의 오류인가? 어쨌든 학교뿐 아니라 선차에서도 집회에서도 화기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는 이는 결코 남의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음악대가 있고 또 교우들이 때때로 모여 웃고 먹고 하면서 정의를 화목하게 합니다. 자, 그네들은 정의를 밥과 옷 이상으로 여깁니다. 상인이나 학생이나 심지어 신문 파는 아이들까지라도 친목 단체를 안 가진 자가 없습니다. 다 인싸란 소리네요. 그들은 정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에서 이렇게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 가서 제일 부러운 것은 직업의 상하를 막론하고 다 즐거워함입니다. 서양 사회에서는 손님이 오면 웃으며 접대합니다. 부부될 남녀는 약혼 시절부터 열정적인 사랑이 지극하여 서로 껴안고 좋아합니다. 다른 이가 이를 흠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는 아무런 공포가 없고 다만 두터운 정뿐입니다. 남녀의 화합은 사회의 정의의 기초이건만 우리 사회는 남녀를 꼭 갈라놓음으로 차디찬 세상을 이루고 맙니다. 서양 사람은 정의에서 자라고 정의에서 살다가 정의에서 죽습니다. 그들에겐 정의가 많음으로 화기가 있고 따라서 흥미가 있어서 무슨 일이든 다 잘 됩니다. 야, 여기도 무슨 법 썼냐? 의자 따따따따라라 자, 정의에서 자라고 정의에서 살다가 정의에서 죽습니다. 여기도 정의에서 죽습니다. 정의가 많음으로 화기가 있고 흥미가 있고 다 여기도 연쇄법을 사용했습니다. 연쇄법을 사용하여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정의를 중시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얘기하네요. 서양 사람들은 정의를 중시하며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주자. 아, 귀찮아. 써 그냥. 주장함. 그래서 근데 이거 좀 문제점이 있죠. 왜? 서양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소 과장됨. 진짜 이럴까요? 내가 봤을 때 이거 구라야. 구라라기보다는요, 조금 비약이 좀 심하지 않았나. 자, 계속 하겠어요. 이제 반 왔나? 이 더럽게 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의 기르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해요? 무정하니까요. 우리는 이 정의 돈수 문제를 결코 심상히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개조하자면 먼저 다양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조적부터 무정한 피를 받았기 때문인지 아무래도 더운 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기르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러한 뒤에는 참살의 맛을 알겠습니다. 이런 일동에 우리 사이에 정의를 손상하게 하는 자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동, 한마디 말에 한마디 행동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하는 쉐끼는 뭐다? 컷, 우리 원수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원수.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옆에다 일단 쓸게요. 아니, 이거는, 우자. 괄호친 거 먼저 쓰자. 작은 행동 하나로도 정의를 손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를 경계해야. 그 다음에 우리의 원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원수는요, 작은 행동 하나라도 정의를 손상하게 하는 사람, 이 뜻이겠죠? 우리의 원수는 저 괄호친 겁니다. 파란색 괄호친 거. 그 다음에 과거나 현재 우리 동포는 어디 모인다 하면 을에 싸우는 것으로 합니다. 남의 결점을 지적하더라도 결코 듣기 싫은 말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서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정의를 기르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루룩 나왔어요. 점프대, 개입하지 마라, 개성 존중해라, 자유침범하지 마라, 물질적으로 의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야 얼마 줄게 이거 해줘,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의 깊고 야프를 탓하지 마라. 야 넌 새끼가 말이야 정의 왜 이렇게 없냐, 이런 거. 신의를 지켜야 한다. 예절을 지켜야 한다. 자, 보시면요 1번에서 5번까지는 그냥 이거 뭐야, 꼰대짓 하지 말라라고 그냥 퉁치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 꼰대짓이잖아요. 꼰대짓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쵸? 자, 그래서 뭐 7개 정리 한번 싹 해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정의를 하자는 거죠. 정의를 배우자. 자, 아따마 이거씨. 그다음에 오직 정의 돈수의 4글자. 자, 그 나라의 애국자를 대하는 것도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가 다릅니다. 그만큼 봐봐요. 그러면 정의 돈수의 문제는 뭐를 바꿔버려요? 이 나라의 어떤 문화를 바꿔버리는데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애국자를 대하는 것도 사회가 다르다. 그러면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의와 돈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를 바꾸려면 정의와 돈수 의자 문제가 중요해. 우리 무정한 사회에서는 애국자의 결점만 찝어내다가 위난에 빠질 때는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정한 사회는 그렇게 또 아니합니다. 또 어떤 이가 공익사업에 돈을 내다가도 다시 더 안 내면 그 전에 낸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돌을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인터넷에 보면은 막 100만원 기부했다고 쌍욕하는 그 또라이 새끼들 있잖아요. 그 새끼들 다 잡아 죽자. 야, 그 다음에 자, 이런 무정한 사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유정한 국민은 아무리 젊지 않은 신사나 부인이라도 노상에서 환난을 만난 사람을 보면 그 체면과 수고를 돌아보지 않고 기어이 구원해줍니다. 여기는 귀천의 여기는 귀천의 구별이 없습니다. 자기의 좋은 옷을 찢어서라도 상한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간호해줍니다. 정의 없는 대한민족의 고통은 실로 지옥 이상입니다. 대한인의 사회는 가시밭입니다.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우리 정의를 길러서 화기 가운데 살아봅시다. 그래서 이제 뭐야? 열심히 좀 정의 기르기 공부를 하자라는 거죠. 설득하고 있죠, 이 부분. 정의 기르기 공부하자고 설득. 다시 하는 말은 정의가 있어야 화기가 있고, 내가 지금 저 화기는 불화자 아닙니다. 화목할 화자입니다.
정의가 있어야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어야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어야 성공이 있다. 자, 무슨 법? 연쇄법. 연쇄법 참 많이 썼죠? 그러면 이거 이제 내가 봤을 때 연쇄법 외웠어, 니들은 이제. 틀리면. 예. 그래서 연쇄법을 활용하여 정의가 있는 무엇을 강조? 사회의 중요성 강조. 팔 아파. 땡! 그래서 이제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오직이 정의 돈수 네 글자에 의지하여 삽시다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자, 그래서 너네가 해줄 게 하나 있습니다. 뭐 하면요, 무정에 대한 사회와 다정한 남의 사회 있죠. 그래서 너네가 해야 할 거 알려드릴게요. 무정한 사회, 무정한 대한 사회라고 할까요? 무정한 대한 사회와 다정한 남의 사회, 즉 서양이죠. 얘네 있잖아요. 가정에서 어떠한지, 학교에서 어떠한지, 그 다음에 그 남녀간인가? 남녀간? 그래서 이거 있죠. 이거 대조해보세요. 비교라고 하면 안 되지. 대조하고 정리해서 노트에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숙제.